기원전 6세기 중국 서쪽 함곡관 장안에서 서쪽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중원에서 서역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어느 해가을 저녁 수문장 윤희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동쪽에서 자줏빛 구름이 길게 이어지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자색 구름은 성인이 나타날 징조였거든요. 윤희가 관문을 주시했습니다. 저 멀리 흙먼지 속에서 한 사람이 보였어요. 아주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눈썹이 눈을 덮을 만큼 길었어요. 그 노인이 타고 있던 건 말이 아니었어요. 푸른 소 한 마리였습니다. 노인이 관문 앞에 이르렀어요. 윤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앞에 있는 이 노인이 서쪽으로 건너가면 다시는 중원에 돌아오지 않을 사람. 동아시아 철학의 기둥 하나, 노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노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노자는 실존 인물이에요. 그런데 기록이 매우 적어요. 사마천이 사기에서 노자에 대해 이렇게 적었어요. 노자는 초나라 고현 여향 고길리 사람이다. 성은 이름은 자는 담이다. 주나라 왕실 장서실의 사관이었다. 이게 전부예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도 확실치 않아요. 대략 기원전 571년쯤 태어나서 기원전 471년쯤 세상을 떠났다는 추정이 있어요. 100살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노자는 흐릿합니다. 근데 그 흐릿함이 오히려 노자답게 느껴져요. 노자가 맡았던 일은 주나라 왕실의 장서실 관리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국립도서관 사서쯤 되는 자리예요. 근데 당시 주나라 왕실 장서실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냐면요. 천하의 모든 책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춘추시대에는 종이가 없었죠. 대나무 조각에 글을 써서 엮은 주간이 책이었어요. 그게 수만 권 있는 곳. 그게 주나라 장서실이에요. 노자가 거기서 평생 책을 읽었어요. 제자를 받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읽고 생각하고 가끔 글을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노자를 이렇게 봤대요. 저 노인은 아는 게 많은데 말을 안 한다. 어느 해 젊은 공자가 노자를 찾아왔어요. 공자가 당시 30살 남짓. 노자보다 한 세대쯤 아래였습니다. 공자는 예를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옛 제도, 옛 의례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주나라 왕실 장서실을 방문한 거예요. 노자를 만났습니다. 공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옛 성인들의 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노자가 대답했어요. 자네가 말하는 성인들은 이미 뼈가 다 삭았네. 남은 건 그들의 말뿐이지. 군자는 때를 만나면 수레를 타고 때를 못 만나면 쑥대처럼 흘러다녀야 한다네. 공자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생각보다 심오한 대답이었거든요. 노자가 덧붙였어요. 자네의 오만과 욕심을 버리게. 자네의 태도와 뜻을 다 버리게. 그게 내가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네. 공자가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공자가 노자를 만나고 나서 자기 제자들한테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노자를 뵈셨다면서요. 어떠셨습니까? 공자가 한참 말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는 난다. 나는 활로 쏠 수 있다. 물고기는 헤엄친다. 나는 낚시로 잡을 수 있다. 짐승은 달린다. 나는 덫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용은 어떻게 잡을지 내가 모른다.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고 들었다. 공자가 긴 숨을 쉬었어요. 오늘 노자를 보고 왔는데
그는 용 같은 사람이었다. 유가의 창시자 공자가 직접 한 말이에요.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노자였어요. 노자가 평생 이야기한 건 하나였어요. 무의. 말 그대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어려운 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만들고, 너무 많이 다투고. 노자는 말했어요.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그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이라 할 수 있으면 그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음이 천지의 시작이다. 뭔가를 정의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름 붙이기 전에 이미 존재하니까요. 큰 덕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른다. 강해지려면 약해져라. 위에 오르려면 낮아져라. 이게 노자의 핵심이에요. 시간이 흘렀어요. 노자가 봉직하던 주나라는 쇠퇴하고 있었어요. 춘추시대 말기. 명목상 주나라 왕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제후국들이 서로 싸우는 시대였습니다. 장서실도 점점 관리가 엉망이 됐어요. 책이 잘못 분류되고 어떤 책은 사라지고 노자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자기가 평생 지켜온 자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 어느 해노자가 결심했어요. 이제 떠나야겠다. 주나라의 도가 사라졌다는 걸 안 거예요. 자기가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제자도 없고 가족도 특별히 얽매이지 않았어요. 짐이라곤 옷 몇 벌과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푸른 소 한 마리. 노자가 청호를 타고 서쪽으로 길을 떠났어요. 노자가 떠나던 날, 하늘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동쪽 하늘에 자색 구름이 길게 뻗어오기 시작했어요. 함곡관의 수문장 윤희는 원래 별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천문을 공부한 학자였거든요. 자색 구름을 본 윤희가 놀랐어요. 자기 동네. 자줏빛 기운이 동쪽에서 왔다. 이건 성인이 이 관문을 지나갈 징조다. 윤희가 함곡관 수문 위에 올라가서 동쪽을 바라봤어요.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먼지 속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주 늙은 노인이 푸른 소를 타고 천천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윤희가 뛰어내려갔어요. 관문문을 열고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자가 소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윤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윤희가 절을 하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함곡관 수문장 윤희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관문을 지나가시면 다시는 이 동쪽 땅에 돌아오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압니다. 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돌아오지 않는다. 윤희가 말했어요.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생 깨달으신 것이 있으시지요. 그것을 글로 남겨주십시오. 적어도 한 권의 책이라도. 이 관문을 지나가시기 전에. 노자가 한참 대답이 없었어요. 나는 말로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소. 윤희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뒤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노자가 소 위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윤희의 청을 받아들여 노자가 함곡관에 머물렀어요. 단 닷새. 작은 방에 앉아서 노자가 붓을 들었어요. 죽간 위에 한자 한자 써 내려갔습니다. 정확히 5천자였어요. 상편이 도에 관한 내용이고 하편이 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의 이름이 도덕경으로 불리게 됩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이라 할 수 있으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닷새만에 쓴 5천자.
이 오천자가 동아시아 사상의 절반을 결정짓게 되는 책이었어요. 닷새 동안 노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앉아 붓만 움직였습니다. 윤희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하루 3번 음식을 가져다 놓고 가만히 물러났어요. 5째 날 저녁, 노자가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죽간 한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윤희에게 건넸어요. 여기 있소. 오천자다. 이게 내가 남길 수 있는 전부요. 윤희가 두 손으로 그 죽간을 받았어요. 떨렸대요. 자기가 동쪽 하늘에서 자색구름을 봤을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거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노자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노자가 다시 청호에 올랐어요. 윤희가 함곡관 서문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노자가 살짝 웃었대요. 서쪽으로. 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르오. 가봐야 알지. 윤희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노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는 이곳에 남아야 하오. 이 책을 지키시오. 세상에 전하는 건 자네 몫이오. 윤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노자가 청호의 고삐를 당겼어요. 청호가 천천히 서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함곡관 서쪽으로 난 길. 먼지가 일었어요. 노자가 함곡관을 나선 뒤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사마천도 사기에서 이렇게만 썼어요. 노자가 주나라의 쇠퇴를 보고 서쪽으로 떠났다. 관문을 나선 뒤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게 끝이에요.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자가 서역으로 가서 천축국에 이르렀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노자가 곤륜산의 신선이 되었다고 해요. 진짜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노자답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윤희는 노자한테 받은 죽간을 소중히 보관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퍼뜨렸어요. 도덕경이 먼저 중국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를 거치며 필사본이 수없이 만들어졌어요. 송나라 때부터는 일본으로, 한국으로, 베트남으로 번져갔어요. 20세기에는 서양으로. 지금 도덕경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에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아랍어. 거의 모든 주요 언어로 번역됐어요. 닷새 동안 쓴 오천자가 2500년을 여행한 거예요. 그 사이 여러 나라가 생기고 사라졌어요. 여러 왕조가 올라오고 무너졌어요. 근데 이 오천자는 여전히 읽히고 있어요. 도덕경에서 노자가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러요. 그래서 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노자는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고 봤어요. 태어날 때 사람은 부드럽고 죽을 때 뻣뻣해집니다. 나무도 그래요. 살아있을 때 부드럽고 죽으면 딱딱해져요. 강한 게 이긴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실은 부드러운 게 이긴다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싸우려 하지 말고 흘러라. 물처럼. 그게 노자의 메시지였어요. 노자 뒤로 장자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노자보다 약 200년 뒤의 인물이에요. 장자가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확장했어요. 노자가 간결한 오천자로 말했다면 장자는 이야기와 우화로 풀어냈어요. 장자의 대표적 우화가 호전몽이에요. 장자가 나비가 된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자기가 나비를 꿈꾼 건지
나비가 자기를 꿈꾸는 건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노자와 장자. 이 두 사람이 도가 사상의 기둥이 됐어요. 유가와 도가. 이 두 흐름이 중국 사상의 양대 산맥이에요. 한나라 때부터 노자가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졌어요. 열선전이라는 책이 유양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에요. 거기에 노자가 신선이 되어 승천했다고 나와요. 이 전설이 점점 커졌어요. 당나라 때는 노자가 도교의 최고신 중 하나가 됐어요. 태상노곤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도 중국, 대만, 홍콩에 있는 도교사원에 가면 태상노곤의 상이 있어요. 한 노인이 푸른 소 위에 앉아있는 모습,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손에 붓이나 부채를 들고 있는. 우리가 2500년 전 함곡관에서 사라진 그 노자가 지금도 신선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하남성에 함곡관이 있어요. 낙양 근처 산문협에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는 아니에요. 여러 번 재건됐어요. 지금의 건물은 복원된 거예요. 관문 앞에 커다란 노자의 상이 세워져 있어요. 청우를 타고 있는 노인의 모습. 그 앞에는 자색구름을 상징하는 장식도 있어요. 관문 안쪽엔 도덕경 5천자가 돌에 새겨져 있어요. 온 벽을 돌아봐야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그 돌벽에 손을 대요. 2500년 전 노자가 닷새 동안 붓으로 써내려간 그 글자들이 지금은 돌에 새겨져 있어요. 왜 지금도 도덕경이 읽힐까요? 현대사회가 노자시대보다 더 복잡하고 더 정신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경쟁하고 너무 많이 비교하고 너무 많이 욕심내요. 노자가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창선약수. 물처럼 흘러라. 싸우려 하지 말고 경쟁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자기 길을 흘러가라. 2500년이 지나도 이 조언은 유효해요. 오히려 지금이 더 필요해요. 공자와 노자, 같은 춘추시대에 살았던 두 거인. 공자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갔어요. 제자를 모으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정치에 참여했어요. 유가를 세웠습니다. 노자는 반대였어요. 세상에서 물러나서 서쪽으로 사라졌어요. 제자를 받지 않았고 책 한 권만 남겼어요. 공자가 말했어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뛰어들자. 노자가 말했어요. 이 세상을 그대로 두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자. 어느 쪽이 옳을까요? 사실 두 사람 다 옳아요. 각자가 본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청년은 공자를, 노년은 노자를 읽어라. 젊어서는 뛰어들고 늙어서는 물러나라는 거예요. 두 길 모두 사람의 길이니까요. 함곡관 전설에서 가장 시적인 장면이 자색구름이에요. 옛 중국 사람들은 자색구름이 성인이 지나가는 징조라고 믿었어요. 윤희가 이 자색구름을 보고 노자를 알아봤듯이 그 뒤로도 자기 동네라는 말은 계속 쓰여요. 누군가 큰 인물이 찾아올 때 쓰는 말, 좋은 기운이 올 때 쓰는 말. 지금 중국 전통 가옥 때문에 자기 동네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있기도 해요. 자줏빛 구름처럼 좋은 일이 우리 집에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노자가 남긴 가르침을 몇 가지 꼽아보면요. 첫째, 억지로 하지 마라. 물이 흘러가듯. 둘째, 경쟁하려 하지 마라. 낮은 곳에 머물러라. 셋째,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알면 말하지 않고 말하면 모르는 것이다.
넷째,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마라. 숨어 있을 때 오히려 빛난다. 다섯째, 많이 가지려 하지 마라.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는 것이 많다. 이 5개만 기억해도 도덕경을 반쯤은 읽은 거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평생을 실천해도 어려워요. 노자가 청호를 타고 서쪽으로 간 그 길.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상상해요. 혹시 실크로드를 거슬러 올라가 서역에 이르렀을까? 중앙아시아까지? 인도까지? 노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노자가 몇 년 몇 월에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을 갖고 있다면 노자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노자가 청호를 타고 서쪽으로 사라진 채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노자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사람이 평생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5날 만에 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5날 동안 우리는 별로 대단한 걸 못해요. 근데 2500년 전 함곡관에서 한 노인이 닷새 만에 쓴 5천자가 2500년의 세계를 바꿨어요. 평생을 준비해온 사람만 가능한 일이죠. 노자는 주나라 장서실에서 수십 년을 읽었어요. 생각했어요.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쌓여서 마지막에 닷새 안에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씨앗이 땅속에 오래 있다가 어느 봄날 갑자기 싹이 트는 것처럼.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자색구름이 움직이고 있을지 몰라요. 큰 인물이 나타날 징조. 우리 시대의 노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조용히 읽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 화려하지 않고 제자를 모으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젠가 닷새 동안 무언가를 남기고 청호를 타고 사라질지 모르죠. 우리도 함곡관의 윤희처럼 그런 사람을 알아볼 눈이 있어야 해요. 도덕경은 말했어요. 큰 소리는 조용하고 큰 형상은 없다. 정말 큰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노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2500년 전 한 노인이 청호를 타고 서쪽으로 사라진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